어릴 적 우리 가족은 작고 오래된 시골 마을에 살았다. 이 마을은 인근 산에 둘러싸여 있었고 밤이 되면 짙은 안개가 마을을 감싸곤 했다. 그 안개는 신비롭고 때론 섬뜩했으며 옛날부터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밤늦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나는 그때 12살이었고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였다. 마을 사람들은 밤에 산길엔 악령이 있다고 얘기했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그 산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날은 달이 없어서 더욱 어두웠고 나는 거칠고 울퉁불퉁한 오솔길을 따라 친구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산속 깊이 들어갔고 점점 길을 잃고 말았다. 아무리 돌아가려 해도 방향 감각을 잃은 우리는 계속해서 같은 곳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짙은 안개가 나무들 사이로 끼얹어지며 차가운 바람이 우리의 얼굴을 때렸다. 순간적으로 온몸에 오싹한 기운이 바람처럼 휘몰아쳤다. 그러더니 어디선가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우리는 그 빛을 향해 다가갔고 그곳에는 오래된 폐가가 서 있었다. 집은 무너져 내릴 듯 낡았고 문짝 하나가 덜렁거리고 있었다. 우리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집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어둡고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벽에 걸려있는 가족 사진들이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우리를 응시하며 미소 짓고 있었는데 그 미소가 어딘가 기묘하고 소름 끼쳤다. 갑자기 집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공포에 질린 우리는 바로 그곳을 나가려 했지만 문은 꼭 잠겨 있었고 열리지 않았다. 계속해서 발소리와 낡은 나무가 삐걱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우리 근처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분명했다. 긴장 속에서 우리 중 한 친구가 창문을 발견했고 그것을 깨고 탈출하기로 했다. 겨우 힘겹게 창문을 깬 우리는 한 명씩 그 좁은 틈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집을 나서자마자 안개는 사라졌고 우리는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로 우리는 그 산길에 다시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로는 그 폐가는 수십 년 전 한 가족이 갑작스러운 불행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곳이라고 했다. 그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그 산길을 피하게 되었고 밤이 되면 안개 속에서 울려 퍼지는 발소리에 소문이 떠돈다고 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몸이 떨리는 날이면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곤 한다. 그때 들었던 발소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뒤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하다. 그 산길에서 우리가 만난 것이 정말 악령이었는지 아니면 우리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공포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날 이후로 결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지방의 작은 마을에 유령이 출몰한다는 폐가가 있었다. 이 폐가는 오래전에 불이 나서 가족이 모두 사망한 사고가 있었던 곳으로 그 뒤로 아무도 살지 않게 되면서 점점 흉가가 되어갔다. 시간이 지나며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곳에서 이상한 울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이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도시에서 온 젊은 탐험가인 민수와 그의 친구들은 이 마을을 방문하기로 했다. 친구들은 그리 겁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이런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다. 그들은 저녁이 되자 폐가로 향했다. 주변은 어두웠고 달빛만이 폐가의 외형을 어렴풋이 보여주고 있었다. 폐가에 도착한 그들은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는 예상대로 차갑고 음산했다. 방에는 먼지가 가득했고 오래된 가구와 비어있는 벽장들이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의 불빛을 비춰가며 탐험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오래된 이야기 속에 유령이란 대체로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층으로 올라갔을 때였다. 민수는 분명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누군가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다. 친구들은 그 소리를 따라가 봤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이것이 바람 소리가 아니겠느냐며 서로를 안심시켰지만 그때 갑자기 창밖을 향해 있는 거울 속에서 낯선 여인의 모습이 비쳤다. 충격을 받은 그들은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폐가 밖에 나오자마자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다. 확인해보니 도와줘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저장되어 있었다. 이상함을 느낀 그들은 급하게 마을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마을 주민들과 이야기하던 중
그들은 폐가에서 죽은 가족 중 막내딸이 무언가를 간절히 전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주민들은 종종 이따금 그녀의 귀신이 나타나 의식을 가지며 자신이 왜 불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전하려 한다는 소문을 들려주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폐가로 가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밤 그들은 장비와 함께 준비를 갖추고 폐가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들이 방을 돌아다니며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영혼과 교신을 시도했다. 그들이 방 안에서 잠시 명상을 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방 안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이상한 기운이 가득 찼다. 그 순간 벽면에 그을린 손자국들과 함께 불길한 문구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곳을 떠나지 마라.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라는 문구였다. 민수는 마치 영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해한 듯 보였다. 그들은 곧바로 마을로 돌아가 조사에 착수했다. 오래된 경찰 기록을 뒤진 끝에 당시 사건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방화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방화범은 다름 아닌 근처에서 경쟁하던 상인이었으며 이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민수와 친구들은 이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수집해 지자체에 고발했다. 그렇게 막내딸의 억울했던 죽음은 드디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이후 폐가에서는 하나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마을에 전해졌다. 민수와 친구들은 쓸쓸히 제자리를 맴돌던 영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 다행으로 여겼고 그 후로 더 이상 공포를 쫓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러한 비극 속에서도 진실을 알리는 활동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과거의 아픔을 해결하는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대학생인 민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늦게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날따라 밤 공기가 왠지 모르게 싸늘하게 느껴졌다. 민수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후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곳은 평소에도 인적이 드문 편이었지만 그날따라 더 적막한 기운이 감돌았다. 민수는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걸음을 재촉했다. 그때 뒤에서부터 누군가 빠르게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민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슬며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어두운 골목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어폰 볼륨을 낮추고 발걸음을 조금 더 빨리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소리가 더 많은 사람들의 것처럼 들려왔다. 민수는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아무도 없었지만 이번에는 골목의 공기가 더 무겁게 느껴졌다. 민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가방을 꼭 움켜쥐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갑자기 그의 앞쪽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한 소년의 웃음소리 같았다. 민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골목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이제는 정말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본 순간 그는 바로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다. 머리카락이 헝클어진 채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감쌌다. 그 사람은 말없이 민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돌리지도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그 순간 그 사람은 천천히 앞으로 다가왔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그 사람은 빠르게 거리를 좁히며 다가왔다. 점점 그의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얼굴은 정상적이지 않았다. 마치 여러 번 비틀어서 만들어진 것처럼 뒤틀려 있었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소리치며 골목을 달리기 시작했다. 숨이 찰 때까지 골목을 벗어나 큰 길로 나왔고 그제야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가슴이 요동치며 눈물이 맺혔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끔찍한 얼굴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서도 여전히 귓가에 소년의 웃음소리가 맴도는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민수는 밤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 골목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꼭 피하라고 조언하곤 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그 골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곳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이야기가 전해졌다. 수년 전 한 소년이 그 골목에서 실종되었다가 몇 주 뒤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었다. 누군가는 그 영혼이 아직 그곳을 떠돌고 있다고 믿었다. 민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그날의 일을 떠올리며 오싹한 기분을 떨쳐내지 못했다.
그의 밤길에 대한 두려움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골목에는 항상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고 그때마다 민수는 어느 소년의 억울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네 번째 이야기면 년 전 대학을 휴학하고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가 살던 때의 이야기다. 나는 그곳에서 한 달간 살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도심을 떠나 이따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을은 작았고 주민들도 몇 명 되지 않아서 평화롭고 조용했다. 마을의 외곽에는 오래된 빈집이 하나 있었다. 누가 언제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오랜 시간 방치된 탓에 집의 외관은 낡아 있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집을 피했다고 했다. 이유를 묻자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잊으라고만 했다. 어리석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집에 호기심이 생겼다. 어느 날 저녁 해가 저문 뒤 나는 빈집을 찾아갔다. 조금은 간담이 서늘했지만 한 번쯤은 집안을 둘러보고 싶었다. 문은 생각보다 쉽게 열렸다. 내부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무거운 공기와 함께 묵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낡아빠진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는 색이 바랜 일기장이 있었다. 호기심에 일기장을 들춰보았다. 내용은 놀라웠다. 그 일기의 주인은 자신이 매일 밤 한 여자의 울음소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기록해 놓았다. 울음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결국 그는 더 이상 그 울음소리를 견딜 수가 없어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지만 아직 믿지 못한 나는 그저 누군가의 장난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잠이 든 나는 한밤중에 깨어났다. 창밖에서 여자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바람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울음소리는 점점 선명해지고 가까워졌다. 두려움에 떨던 나는 커튼을 슬쩍 열어 창밖을 내다봤다.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거짓말처럼 내 뒤에 분명히 들렸다. 이튿날 나는 너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날 밤 다시 울음소리가 시작되었다. 이제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방 안에서 들리는 것만 같았다. 공포에 찔린 나는 급히 마을의 노인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과거의 이야기를 꺼내주었다. 그 집에는 오래전 어느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집안에서 불이 났고 그 가족 모두가 불 속에서 목숨을 잃었단다. 이후로 그 집을 찾는 사람마다 여인의 울음소리에 시달렸다 했고 아무도 그 집을 찾지 않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나는 그 길로 마을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내 헛것이라 치부하고는 서둘러 눈을 감았다. 비록 그 마을을 떠났지만 그때의 공포는 아직까지도 잊히지 않는다. 가끔씩 밤이 깊어지면 다시금 그 여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만 같다.